전화 한 통.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 했던 말. 했어야 했는데 끝내 하지 못한 말. 그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을 만들고 그 강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넓어져서 어느 날 문득 건너편을 바라보면 저 멀리 희미한 그림자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강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 강 너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가을 오후의 남자. 경기도 어느 소도시. 낡은 빌라 3층.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10월의 오후였습니다. 박성태 66살. 그는 지금 혼자입니다. 부인 최선희는 오늘도 시장 나들이를 핑계로 집을 비웠고 막내딸은 수원에 살며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치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바쁘다는 문자만 가끔 보냅니다. 성태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슨 주말 드라마인지 시끌벅적한 가족들이 밥상 앞에 모여 앉아 웃고 싸우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눈을 감은 채로 한 손을 이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로? 성태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래된 어딘가였습니다. 흙냄새 나는 좁은 골목이 있는 장독대 뒤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그 어딘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멀리서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성태야, 성규야, 밥 먹어라. 박성태, 그리고 박성규. 2살 터울의 형제였습니다. 성태가 형이고 성규가 동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 형제는 마치 세상의 모든 형제가 그러하듯 붙어 다니고 싸우고 울고 화해하고 또 붙어 다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태가 떠올리는 그 시절은 가난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기억나는 이상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성규가 열이 나면 성태가 밤새 옆에서 손을 잡았고 성태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성규가 주먹을 쥐고 함께 그 골목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번호조차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누르지 않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2장 7년 전의 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7년 전 봄이었습니다. 82살 긴 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는 치렀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상주 자리에 앉아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사흘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집 한 채와 통장에 남은 얼마간의 돈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당시 땅값이 오르던 시기라 생각보다 가격이 나왔습니다. 성태는 그 집을 팔아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성규는 팔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규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형, 나 지금 사업이 좀 어렵잖아.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버티면 안 돼? 나중에 형 목 다 드릴게. 성태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성규야, 나도 지금 애들 학비에 집 대출 갚는 거 힘들어. 반씩 나눠야 나도 숨통이 트인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두 사람의 말은 모두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은 모두 틀렸습니다.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성태의 말 뒤에는 오랜 세월 형으로서 더 많이 짊어져 왔다는 묵은 감정이 숨어 있었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성규의 말 뒤에는 형이라면 당연히 이해해줘야 한다는 어리광 같은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제삿날도 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성규의 아내가 나서면서 일이 커졌고 성태의 아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끼었고 서류가 오갔고 결국 법원에서 집은 팔렸습니다. 돈은 반씩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도 반씩 나뉘었습니다. 아니, 반씩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성규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평생 그렇게 살아. 돈밖에 몰라.
성태도 지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평생 형한테 기대면서 뭘 잘났다고 그러냐? 전화 끊기는 소리. 그 소리 이후로 7년입니다. 3장 성태의 일상. 성태는 지금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처음 몇 달은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몸이 달았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인은 이미 일어나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성태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보았지만 화투 치는 것도 재미없고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씩 건강이 나빠지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태는 요즘 들어 부쩍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더 그랬습니다. 가을은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지나간 것들, 돌아오지 않는 것들, 미처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 그리고 성태는 어쩔 수 없이 성규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났습니다. 성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한 번은, 딱 한 번은 성태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성규. 두 글자. 성태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폰을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 선희의 눈. 부인 최선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압니다. 아내는 더 잘 압니다. 남편이 가을만 되면 더 말이 없어지는 것,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가끔 텔레비전에 형제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채널을 돌리는 것. 선희는 그것이 성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7년 전 그 일은 선희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문제로 시동생과 싸울 때 선희가 조금 더 세게 나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태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형제끼리 합의를 봤을 것입니다. 선희가 끼면서 성규 쪽에 옳게도 나서면서 그것이 형제의 싸움이 아니라 두 집안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희는 그 후회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된 일이야, 그런 동생 없어도 되라고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장을 가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발만 물러섰어도, 내가 그때 입을 다물었어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7년이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는데 어떤 상처는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장. 목요일 오후 2시. 그 전화가 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2시 17분. 성태는 소파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전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전화의 절반은 보험이나 대출 권유 전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전화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성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031로 시작하는 번호. 성태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잠깐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림병원 사회복지사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성태 씨 맞으신가요? 성태의 등이 일순 서늘해졌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 그 두 단어가 심장을 조였습니다. 네, 제가 성태인데요. 혹시 박성규 씨와 형제 관계 맞으시죠? 박성규 씨 핸드폰에 형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성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성규가 무슨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규 씨께서 어제 저녁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옆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아내는요? 자식들은요? 저희도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성규 씨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자제분은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성규 씨 핸드폰에 가족 연락처가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성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혼, 혼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년 동안 성규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태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마쳤는데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창문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성태는 66살이었습니다.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는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서 동생 이야기를 들은 이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장. 차 안에서 성태는 외투를 입고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용인 병원 다녀올게. 설명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한림병원 용인을 찍었습니다. 1시간 40분 거리였습니다. 성태는 운전을 하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걱정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쌓아두었다가 이제야 터지는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군데군데 빨갛게 익은 사과가 수원. 구름 없이 맑은 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성태는 운전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기억은 성규가 아마 5살 때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사이 두 형제만 집에 남겨져 있었는데 성규가 부엌에서 혼자 뭔가를 하다가 팔을 대었습니다. 어린 성규는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서 있었고 성태는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차가운 물에 팔을 담갔습니다. 울어도 돼. 형 있잖아. 그 말에 성규가 터뜨렸던 울음. 또 다른 기억. 성규가 중학교 때 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규는 형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 어느 날 성태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친구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성규가 그날 저녁 밥 먹으면서 수줍게 했던 말은 기억이 났습니다. 형 고마워. 나 형 같은 형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아이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혼자. 이마에 붕대를 감고 옆에 아무도 없이. 이 미련한 놈. 성태는 혼자 말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성규를 향한 건지 자신을 향한 건지 성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7장. 병원.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성태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6의 얼굴. 흰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성규도 이렇게 늙었겠구나. 마지막으로 본 것이 7년 전이니 성규는 이제 64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억 속의 성규는 눈에 핏발이 서서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지만 지금 병원 침대에 있는 성규는 어떤 얼굴일까? 성태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눈빛의 여성이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씨 형님이시죠?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형님이 오셨다고 하면 분명 아실 겁니다. 볼 수 있습니까? 잠깐은 가능합니다. 면회 시간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라서 의사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태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침대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에 성규가 있었습니다. 성태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복도에서 잠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면 7년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7년 동안 쌓아둔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살아있던 어떤 감정이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성태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8장 재회. 성규는 창가 쪽 침대에 있었습니다. 머리 한쪽에 붕대를 감고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성태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성규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올라왔습니다. 성규의 눈이 성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성규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성태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성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작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글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형,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7년이 무너졌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성태는 성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링거줄 옆에 있는 마르고 가늘어진 손을. 어렸을 때 팔을 대었던 그 손을. 형 있잖아 라고 말했을 때 꼭 쥐었던 그 손을. 9장 성규의 이야기. 다음 날 성규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고 짧은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태는 전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보호자용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 성규의 얼굴을. 7년이 지나본 동생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는 죽 한 그릇을 사들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성규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들어오자 성규가 돌아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성태가 죽을 내밀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냐? 성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어. 성규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성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혼은 언제 했냐? 성규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4년 됐어. 왜? 사업 망하고 나서. 오래 못 갔어. 빚도 많았고. 성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은? 민준이는 캐나다 가서 결혼해서 살아. 연락은 가끔 해. 바쁘니까. 혼자 살았냐, 그동안? 성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성태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이혼을 했을 때, 혼자 그 빈 집에서 밥을 먹었을 때, 그 모든 시간 동안 성규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멀리 있고 형도 없는. 왜? 연락을 안 했냐? 성규가 창밖을 바라본 채로 말했습니다. 형한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먼저 그런 말 했잖아. 돈밖에 모른다고. 후회했어. 그 말. 근데 뭐라고 다시 연락을 해? 내가 망했다고? 나 불쌍하다고? 그게 더 창피했어, 형.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규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형한테 미안했어. 항상.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싸우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됐잖아.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성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성규가 돌아보았습니다. 형이 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어도 됐어. 조금만 더 여유를 줬어도. 그걸 알면서도 그랬어. 나도 억울한 게 있어서. 성규의 눈에 또 물기가 맺혔습니다. 형, 됐다. 죽 다 먹어. 두 형제는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7년 동안의 침묵은 차가웠는데 지금 이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10장 선희가 온 날. 사흘째 되는 날 선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성태에게 문자를 받고 하루를 고민하다가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성규는 선희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선희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규 씨, 나 때문에 그때 일이 더 커졌어요.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성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래 화해라는 것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그것을 받아주는 눈빛 하나. 그것이면 됩니다. 그날 저녁 3시 함께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가 성규에게 이것저것 먹여주고 성태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창문에 낙엽이 하나 붙었다가 날아갔습니다. 11장 어머니의 자리. 열흘 후 성규는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성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와. 성규가 거절했습니다. 됐어. 폐 끼치는 거잖아. 팬은 무슨. 빈 방 있어. 좀 이따 나가면 되지. 성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수님이 싫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성규는 성태의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밥 먹을 때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텔레비전은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장실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태가 아침 산책을 나갈 때 성규도 따라 나갔고, 둘이 나란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태가 술을 한 잔 꺼냈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성규가 잔을 들었다가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꿈꿔. 성태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왜? 나는 자주 꿔. 근데 항상 꿈에서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셔. 그냥 바라만 보셔. 그게 더 무서워. 성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그 눈빛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못 하시는 것 같은 눈빛. 성태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꿈에서 항상 두 아들이 등진 채 서 있는 것을 보다가 이름을 부르려는 듯 입을 여셨다가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은 성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는 거 아닐까? 성규가 눈을 들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잘 지내라. 그 말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야. 성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태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두 형제는 잔을 들어 서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 부딪히는 소리에 7년이 담겼습니다. 12장 봄이 오면 성규는 그 이듬해 봄에 성태의 집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주변 식당에서 일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만납니다. 성태가 성규네로 가거나 성규가 성태네로 오거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동네 바뀐 이야기, 요즘 뭐가 맛있다는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화를 합니다. 성태가 먼저 할 때도 있고 성규가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형,
나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와. 야, 넌 된장찌개를 그렇게 끓여. 형이 가서 다시 끓여줄게. 형 솜씨가 더 없잖아. 뭐? 그런 전화를. 선희는 가끔 이 두 형제를 보며 웃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다시 이렇게 될 줄은. 세상 일은 모른다는 것을 선희는 이제 압니다. 성태는 요즘 옛날보다 덜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을 혼자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이제는 성규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지금 채널 7 틀어봐. 웃기더라. 형 나 지금 자려고 했는데. 한 번만 봐봐. 아 진짜 형은. 그리고 성규도 요즘은 꿈에서 어머니가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긴 거리는 연락을 끊은 사람과의 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찾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거리를 끝내 좁히지 못합니다. 박성태는 운이 좋았습니다. 전화가 왔으니까요. 자신이 먼저 걸지 못했지만 어떤 경로로든 전화가 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전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걸어야 합니다. 오늘 아직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외면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형, 나다. 오빠, 나야. 동생아, 나야. 그 한마디면 됩니다. 세월은 그 한마디 뒤에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 말 한마디. 오늘 하루도 어딘가에서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세월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